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첨예한 질문 몇 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의 완성도나 어느 업체가 더 자율주행 잘하게 될 것인가 이런 논의는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인 제도라든지 사고 났을 때 처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의문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크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법안을 제정을 해놓고 시행을 앞두고 있냐면 이 3단계부터 모든 법안들은 적용이 됩니다. 2단계에서 자율주행 보조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운전자 책임이다 라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결론이 난 상태고요. 이제 3단계부터는 이게 이제 손을 떼고 주의만 하는 정도요.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완성화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이제 시스템의 결함이냐 아니면은 운전자의 실수냐 이 부분이 책임 소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일단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데이터 로그를 분석하겠다. 데이터 로그를 어떻게 분석한다는 얘기일까요? 운행 기록 장치가 드디어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3단계부터는 이게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이 데이터 로그를 분석을 해서 이건 자율주행 사고시 맞네. 이건 운전자가 개입을 해서 운전자가 조작을 했네. 이걸 구분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 일어난 사고면 시스템 제공자에게,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끔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법안이 개정이 돼 있어요. 2020년 4월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자율주행 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지금 시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보험으로 커버를 한 다음에 보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데이터 로그를 분석해서 자율주행 시 일어나는 사고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사고인지를 20명으로 구성된 판정단이 판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조사 자율주행 서비스로 오류로 인해서 난 사고야.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했던 그 비용을 보상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올 10월부터 그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물론 소비자가 약자니까 그런 과정에서 증명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리고 제조사의 압력은 없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첨예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시행이 되면서 실제로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보아야 될 부분, 수정돼야 될 부분, 그리고 소비자들이 입을 모아야 될 부분들이 아마 드러날 겁니다. 그때 되면 또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상원 하원을 오가면서 이 법안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는데 미국도 비슷한 분위기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건 2단계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3단계 완전 자율의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는 이런 법안들이 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 차가 없으니까 이거 있으나 마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3단계 자율주행차를 이번 7월부터 판매가 가능하게 법안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안전 규정 부분이 올해 1월에 제정이 돼서 7월부터는 판매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3단계가 이제 판매가 허가됐다고? 잠깐만 있어봐. 우리나라에서 법안이 그렇게 제정이 되면 현대기아차가 맞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곧 2021년도에 3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를 전기차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곧 3단계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돌아다니는 걸 아마 여러분들께서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조건이 한정적으로 맞아야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게 3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전국 도로에서 다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도로 여건이 맞아야 되고 또 이게 자율주행을 어느 한정적인 구역에서만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제도적인 어떤 그 디테일한 규정들이 또 차의 출시에 맞춰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3단계 자율주행차가 곧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미 법안은 제정돼 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지만 자동차에 앞으로 의무화되는 그 데이터 기록 장치를 통해서 요거를 최대 6개월간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법적으로 이걸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제공을 거부하게 되면 50만 원에서 100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박스에 의존을 했고 그리고 또 EDR 같이 에어백 전개를 위해서 관찰하고자 하는 그런 한정적인 기록 장치 별 도움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3단계 자율주행차를 구입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이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사고가 어떤 유형의 사고였는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세밀한 데이터들이 이제는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의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급발진 관련된 이슈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면 이게 사고를 줄여주고 사망자를 줄여줄 수 있다는 통계가 있냐? 통계도 없는데 어떻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물론 뭐 3단계 자율주행 시작도 안 됐고 2단계도 제한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2018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대중차에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걸 조사하는 기관도 없고 조사를 할 만한 데이터 필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얼마큼 감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이게 증거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낼 수 있는 데이터들은 없죠. 하지만 그런 통계 자료가 없다 그래서 사고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의미한 그런 통계 자료들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2017년도에 우리나라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1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2018년도에 3,781명이었습니다. 9.7%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3,781명은 42년 만에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로는. 근데 놀랍게도 2019년도에는 이 사망자 수가 11.3%가 더 줄어서 3,34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2018년서부터 우리나라 자동차의 이 자율주행 보조 기능들이 활발하게 이 경차에서부터 대중차에까지 확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AEB, 그러니까 자동 비상 제동 장치,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또 하이빔 보조,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기능들을 예전에는 고급차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경차, 뭐 아반떼, 뭐 준준형, 그 다음에 뭐 컴팩트 SUV 뭐 다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일부 편의 기능들은 뭐 저렴한 가격에 옵션으로 구입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라는 거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통계들 보면 미국은 2015년도에 7.8%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9%로 더 증가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 넘어서 감소세가 접어들면서 2018년도에 2.7%, 그 다음에 2019년도에 3% 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서부터 이게 안전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런 자율주행 보조 기능들이 활발하게 탑재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 시기와 맞물리는 그런 통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20억대 차들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매년 한 1억 대 정도 신규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18년 이후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뭐 아주 저렴한 자동차서부터 뭐 고급 자동차까지 이 자율주행 보조 기능에 해당하는 뭐 비상 제동 기능이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해 5% 수요를 교체를 하니까 지금 2년 정도 지났으니 10에서 한 12% 정도는 교체 수요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 기능을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대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새로운 어떤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차의 보급률이 상당 부분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사고가 줄어들고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그 통계 자료들이 변하기도 합니다만 눈에 띄게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걸음마 단계, 이건 뭐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조 단계에서도 이런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다면 이게 3단계 넘어서 4단계로 가게 되면 그리고 또 점점 그 수요를 오래된 그런 자율주행 보조라든지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를 새로운 기능의 안전 기능이 확보되어 있는 자동차로 수요가 바뀐다면 어떤 교통 환경이 펼쳐지겠느냐. 쉽게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고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비율도 사망자도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은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기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자동차에게 우리의 윤리적인 판단을 맡긴다고? 자동차는 도덕심도 없는데 이성이라고 볼 수 있나 인공지능은? 사람을 흉내내는 거에 불과한 건데. 트롤리 딜레마. 그러니까 영국의 그 윤리 철학자였던 필립 파트로가 이제 그 트롤리 기차 실험을
통해서 윤리적인 딜레마를 한번 던진 적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트롤리 기차가 이렇게 막 달려오고 있는데 선로에 5명의 인부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인을 바꿔야 되는데 레인을 딱 바꾸려고 봤더니 저쪽 레인에는 또 인부 1명이 있는 거예요. 바꾸면 이 인부 1명이 죽고 안 바꾸면 5명이 죽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자의 89%는 바꾼다. 그래도 1명 생명보다는 5명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뭐 뒤가 이렇게 시원하진 않죠.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것처럼. 이런 윤리적인 문제.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슈아 그린은 다른 설정을 또 했어요. 육교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트롤리 기차가 다가오고 있어요. 5명의 인부가 있고 그대로 두면 5명의 인부는 트롤리 기차에 치여 죽습니다. 근데 이제 육교 위에는 자기와 또 한 사람의 모르는 남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남은 체격이 굉장히 뚱뚱합니다. 자기는 말랐어요. 자기가 떨어져 봤자 저 기차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뚱뚱한 사람은 저 기차를 충분히 멈출 수 있을 것 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뚱뚱한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그 기차를 멈추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냥 뭐 이건 어쩔 수 없다. 내비둬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응답자들의 78%가 그래, 밀어서라도 5명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이건 더 윤리적으로 더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그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이게 명쾌하지 않다. 자율주행은 믿을 수 없다. 자율주행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거예요. 자율주행을 통해서 사망자를 줄여내는 거는 그래 나도 인정을 하는데 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라도 희생시키면 되겠냐. 이런 트롤리 딜레마의 경우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전혀 다른 부분이고 연관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생각을 거기까지 연장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도입해서 교통사고 수를 줄이는 건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분들은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 범죄자가 탄 배, 선량한 서민, 일반 시민들이 탄 배, 둘 중에 어느 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먼저 눌러. 상대방을 먼저 누르면 너희들은 살 수 있어. 자, 이렇게 그 트롤리 기차 같은 딜레마를 던졌죠. 또 영화 아이로봇의 경우든 이 자율주행 경우와 딱 들어맞는 경우인데 주인공 흑인 형사와 그 어린 소녀가 탄 차 두 차가 이제 빠졌습니다. 여기 깊은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구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인공지능 로봇이 생존율을 개선을 해서 저 소녀는 생존율이 낮고 이 형사는 생존율이 높으니까 생존율 높은 형사를 구하게 됩니다. 이 자기를 구하러 왔을 때 이 형사는 거부를 하죠. 저 소녀를 구하라고. 나를 구하지 말라고. 그런데 로봇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 형사를 구해냅니다. 이 형사는 이제 이게 트라우마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이런 윤리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 사람처럼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거 어떻게 맡길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자율주행을 위해서 자율주행 발전을 위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왜 소수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냐? 어뜻 보면은 그렇구나 이거 딜레마인데 하겠지만 이건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교통 시스템은 환경입니다. 환경. 이 환경에서 인간이 주체가 돼서 운전을 하니까 즉 운전의 수단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을 하니까 한 해 135만 명이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자리에 인간을 이렇게 뒤로 미루고 거기에 알고리즘화된 소프트웨어 그걸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기반의 자율주행, 센싱, 프로세싱, 실행 이 세 단계를 거친 이런 시스템으로 수단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주체로 운전을 했을 때, 즉 운전의 수단이 인간이었을 때는 연 135만 명의 사망자가 됐는데 그 수단을 바꾸니까 방법을 바꾸니까 이게 뭐 반으로 줄어들든 뭐 3분의 1로 줄어들든 뭐 10분의 1로 줄어들든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 희생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서 수단을 바꾸니까 이만큼 사망자가 났던 걸 이만큼 줄여낸다는 겁니다. 다 살릴 수 있으면 좋죠. 다 사망자에서 이렇게 다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시스템 역시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시스템이 아니죠. 사람이 고안해서 만든 거니까 또 도로 환경 끊임없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희생자가 발생을 하지만 그 희생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되는 사람은 살아나는 그 외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까지 구해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다 구해내면 좋겠지만. 뭐, 여러분들 밴드 오브 브라더스
즐겨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 보시면 지휘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휘자에 따라서 전술 전략에 따라 사상자들이 막 극과 극으로 바뀌게 되죠. 물론 뭐 자동차 운행 환경을 뭐 전쟁터로 극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유하는 거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쟁터랑 비슷합니다. 이 전쟁처럼 사상자가 필이 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라는 거는 총처럼 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도구 아니겠습니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그걸로 이제 사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휘관이 A라는 전술로 전쟁을 하게 되면은 한 100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B라는 전술을 사용하면 한 10분의 1, 100명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전술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럼 뭐 보나 마나 B 아닙니까? 그러면 B를 사용했을 때 100명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그 B라는 전술을 사용했을 때 전사하는 100명의 전사자가 나머지 900명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겁니까? 100명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시는 겁니다. 1000명의 전사자가 날 걸 100명으로 줄여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에서 한 해 135만 명이 나는 걸 수단, 방법을 바꿔서 그만큼 줄여내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피, 특정 자율주행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사람의 피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술이 성숙되면 그 사람은 희생돼도 되느냐. 이런 개념을 절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람도 안 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던데 뭐 멀쩡히 누워있는 트레이너 들이받고 또 도로 이음새를 커브길로 인식해서 막 들이받는데 이거 어떻게 믿어? 사람보다도 못한 거를. 그래서 중요한 건 발생 빈도를 봐야 됩니다. 자, 발생 빈도. 아직 데이터가 없잖아. 자, 여러분들 자율주행은요. 이게 차세대 자동차의 방향이고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이걸 언론화합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대서특 필요하거든요. 누가 사망하게 되면. 그리고 뭐 트위터라든지 또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확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무리 뭐 제3국가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이게 네트워크를 타고 며칠이면 전 세계에 다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 발생한 사고를 몰래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이게 유의미하다라고 할 만한 발생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어떻게 피하다가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냈으면 그래도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어이없는 실수를 낸다는 데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과 기계는 사람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 흉내를 내는 거지만 전혀 다른 기반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오감각 중에서 미각을 빼는 네 가지 감각을 사용합니다. 촉각, 후각, 청각, 그 다음에 시각. 하지만 이 자율주행차들은 시각을 사람이 못 보는 곳까지 정밀하게 센서링을 해서 나머지 감각을 딥러닝을 통해 보완을 해서 사람처럼 흉내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데이터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리를 할 수 있어요. 추리를 통해서 적합한 어떤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기계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한참 발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를 가지 못합니다. 데이터 필드에 값이 없으면 그냥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멘붕에 빠집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에게 한 번 졌던 그 경우도 그겁니다. 신의 한 수, 경우의 수를 조합할 수 없는 데이터 외에 수를 딱 두니까 알파고가 멘붕에 빠져 급격하게 판단력을 잃고 기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시에 데이터 필드에 어떤 그 미리 입력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시스템은 엉뚱한 판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초보 운전자도 피할 수 있는 사고를 못 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 번 학습하게 되면 그게 경우의 수로 조합이 돼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입력이 되면 사람과 달리 기계는 망각하거나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습을 통해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번에는 사고로 연결하지 않도록 보완이 될 수 있다.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 비슷한 유형의 엉뚱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돼서 그 발생 건수가 우려할 만큼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맞습니다. 이거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발생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균형 잡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원리와 또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뭐 잘 알던 친구였어요. 아주 훌륭하게 잘 성장해왔고 교육도 잘 받은 친구가 어이없는 실수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친구는 내가 아는 이 친구는 그럴 친구가 아니야.
무슨 사연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실수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변호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사전 지식,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단순히 그 실수만 보고 손가락질을 하죠. 에이 뭐 저런 사람, 아 진짜 못된 사람. 네,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갖고 계시면 특정 상황에 대해서 좀 치우친 판단을 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고는 이런 과정에서 기계가 오류를 일으켜서 발생시키는 사고였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게 보완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면 저런 사고는 앞으로 발생을 하지 않도록 제조사에서 변경을 하겠구나. 이렇게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고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발생되는 빈도 그리고 반복되는 빈도 뭐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관찰을 하셔서 뭐 테슬라에서 뭐 그런 사고가 벌어졌고 또 다른 자율주행차에서 그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또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그때는 신뢰성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계속 손수정 보완돼서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여러분들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사고, 열린 사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전의 주체를 가려서 3단계부터는 책임을 지우겠다 이런 법안들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마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차를 두고서 적용이 되겠지만 이 제조사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3단계부터는 정말 잘못 만들었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거 뭐 자동차 만들었다가 나중에 뭐 이 사고 보상하느라고 정말 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각심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마 철저하게 보안 조사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4가지 질문들을 좀 무겁지 않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다른 내용들이 또 업데이트가 되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